시장이 어렵다 보니 여러분들께서도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두 분과 함께 긴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에 주저앉은 코스피, 하락세 더 깊어지나라는 주제인데요.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이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근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5.8% 하락하면서 6,471선을 보였고요. 올해 들어서 25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30년물 만기 국채금리가 5.337%까지 오르면서 2007년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날이기도 했는데요. 이 매크로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채금리가 단기간에 빠르게 잡힐 것 같진 않는데 그렇다면 오현진 팀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좀 시장의 하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게 맞을까요? 네, 물론 국채금리는 무시할 수 있는 이슈다라고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 시장이 좀 적응을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조정은 사실 국채금리 이슈가 아니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조정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포지션을 지금 보시면은 그 빅2,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차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긍정 신호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공매도는 계속해서 쏠리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하이닉스보다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공매도 할까를 생각해 보면 하이닉스는 고점 대비 낙폭을 그렇게 많이 만회하지는 못했거든요. 삼성전자는 어제 기준으로 고점 대비 낙폭을 50% 이상 회복했습니다. 만약에 저가에서 삼성전자를 샀다면 30% 이상의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였고 외국인들은 이런 것들을 노리면서 좀 공매도를 삼성전자에 집중시키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오늘 조금 국채금리를 핑계 삼아서 발현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차 잔고가 증가하지 않는 단기 공매도였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두 번 정도 충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반도체를 아예 또 팔고 나가자 예전처럼 그런 입장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만간 외국인의 수급은 좀 매수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제가 주목한 건 그 환율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3.8조 원 되게 많이 판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더 강세로 갔어요.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한두 가지 요인으로 결정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환율 강세를 보면 미국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수출 기업들이 이제 환을 조금 환전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세를 견인했을 수도 있지만 외국인 매도도 원화를 약세로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에요. 매도하고 그걸 달러로 바꿔서 나갔다면요. 만약에 오늘 3.8조 원을 다 달러로 바꿔서 나갔다면 환율이 이렇게까지 강세로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바꿔서 말하면 외국인이 매도한 금액을 현금으로 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시장이 돌아설 때 언제든지 순매수로 전환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의 조정은 외국인의 포지션 상 충분히 나올 수 있었고 기술적 부담을 좀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지 하락 추세로의 전환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만약에 그동안 매수 타이밍을 노리셨던 분들은 또 신규 매수를 좀 분할로 고려를 해봐야 되는 또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해서 낙폭을 그렇게까지 많이 만회를 했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네요. 국채 금리가 하나의 빌미가 되었다. 시장은 국채 금리를 신경 쓸 수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긍정적인 뷰를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선아 대표님께서는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6,400선 부근을 잘 지켜주면서 유지가 됐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양봉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좀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 저 역시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선아 대표님은 좀 어떤 뷰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도 사실 오늘 있었던 조정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금리 이슈도 있지만 사실은 매물대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2주 전에 코스피가 반등하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매물대를 조사를 해봤을 때 딱 7,200포인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제 딱 7,200포인트를 찍고 오늘까지 이렇게 쭉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있었던 급락이 과연 7월 말에 있었던 5천선대까지 갈까? 그리고 6천선 아래로까지 갈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거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난주 한 주 동안만 11%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었고 단기 매물대를 맞고 쭉 떨어졌다가 지금 저는 V자 반등이 오는 건 아니지만 쌍바닥을 찍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차익 실현도 나오고 마침 매크로 이슈도 있고 있었던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국장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이슈는 이런 매크로 이슈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지나가는 잔바람 정도? 그러니까 물론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우리 주가를 억누를 수는 없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장에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반도체 업황. 지금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느냐, 여기 뭐 문제가 없느냐, 이런 부분이지, 뭐 국채 금리 상승이 뭐 하루 이틀 정도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게 꾸준히 한 달 내내 뭐 우리 시장을 짓누른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매크로 이슈는 시장을 조금 잠시 흔들 만한 잔바람 정도이고, 우리 시장은 반도체 펀더멘털이 바뀌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지금 시장의 반도체에 대한 시장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잔바람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성선아 대표님께서는 매크로 이슈가 잔바람이라고 해주셨지만 그래도 환율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현진 팀장님께서도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오늘 주간 거래에서 1,391원 선에 끝났죠. 이 1,300원대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찾아보니까 무려 11개월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야간 거래에서도 하락폭을 계속 가져가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오현진 팀장님께서는 외국인들이 이 우리 시장을 대규모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면 네. 우리 시장 외국인의 수급 개선을 좀 등에 업고 이번 주는 반등으로 좀 전망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이번 주라고 해봤자 이제 이거래일 정도. 이거래에 남았습니다. 네, 남았으니까 네. 뭐 이번 주에는 뭐 못할 수도 있겠는데 최대 늦으면은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그 정도에는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또 잭슨홀 미팅 관련된 뭐 불확실성, FOMC 불확실성, FOMC 의사로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면 뭐 늦더라도 그때 정도에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외국인의 수급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만간 순매수로 전환될 것 같은데, 다만 매수 규모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원화가 가파르게 강세로 가는 건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증시 매수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환차익을 보려면 어쨌든 현 시점에서 들어와서 환율이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1,390원 정도까지 굉장히 빠르게 왔지만 그렇다고 이게 1,200원대까지 또 빠르게 갈 것이냐 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을 지금 살 때 현재 시점에서 환전을 한다면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크게 가져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매수 강도가 좀 약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한국은 어쨌든 수출주가 많습니다. 그러면 고환율에 따른 수혜를 어느 정도 받는 것도 맞아요. 예전보다는 뭐 외국에 이제 기지도 많고 해서 환율 수혜가 적어졌다고 하더라도 작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화가 너무 가파르게 가는 거는 수출주의 이익을 살짝 하향 조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더 매수를 신중하게 만드는 요인이고요. 한국에 대한 비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예전처럼 캡에 대한 부담은 없으니까 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근데 요즘에 이제 상대적인 매력을 보면 미증시는 그래도 한국보다 확실히 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포지션을 구축하기엔 미증시가 유리하고, 요즘에 중국 증시가 확실히 좀 라이징 스타입니다. 떠오르는 기업들이 많고 상장주가 뭐 폭등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중국 증시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중 측면에서 한국이 약간 손해보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적으로 싼 건 명확하죠. 실적 대비 싼 게 한국 증시를 넘어서는 증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빌미 삼아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주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배구조 개선 이슈, 이런 것들도 느리더라도 천천히 진행될 거니까 매수에 대한 매력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종합하자면 외국인은 순매수 우위를 전망하되 매수에 대한 강도가 아주 강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조 단위의 대규모는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성선아 대표님도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진다는 전망이 없다면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 환율 변수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유발하는 그런 강력한 요소가 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면 여기서 환이 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더 강화되고 원화 강세가 더 강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론 원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율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에서 나오는 거 보면 주간 밴드로 봤을 때 1,380원에서 1,430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200원대까지 내려갈까 그런 전망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원화 강세가 진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환율이 1,560원 갔다고 막 호들갑을 막 떨면서 왜 어떻게 하냐 그랬었는데 한 달 만에 160원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원의 강세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하이닉스의 ADR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이닉스가 달러를 이제 원화로 바꾸면서 이게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저는 여기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외국인들한테 환율이 그렇게 큰 어떻게 보면 매력 포인트가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기존에 고환율 때 가지고 있었던 거를 이제서야 산다라고 하면 모를까? 신규로 유입된다라는 거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국채금리 상승을 또 두고 빅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투자로 인해서 이유다라고 꼽히고 있는데요. 그간 AI 기대감을 업고 좀 상승했던 증시가 AI발 고금리 우려 때문에 지금은 발목을 잡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투톱을 필두로 해서 하락세가 좀 깊었는데 때마침 다행히도 SK 하이닉스의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반도체 투톱, 오늘은 이렇게 낙폭이 깊었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그래도 하락세를 일부 만회하는 흐름을 보였고 SK 하이닉스의 이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다면 이제는 내일 시장에서는 우리가 투톱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라는 기대가 앞서긴 하거든요. 오현진 팀장님께서는 투톱의 향방 좀 어떻게 그리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변동성은 있더라도 또 완만한 우상향 정도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주주환원 규모를 보면 40조 정도의 자사주 소각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뭐 100조 원 얘기도 나왔지만 그렇게까지 쓰게 됐을 때는 후속 조치를 하기가 좀 어렵고 반도체라는 게 업황을 어쨌든 타기 때문에 나중에 현금이 필요할 때 그 부분을 조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0조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지도 않고 엄청나게 많지도 않고 좀 적당하게 이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게 넥스트에서 반영되면서 좀 반등을 했다라고 보고요. 이게 기존 자사주를 소각하는 게 아니고 장내에서 매수를 해서 소각하잖아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9일까지 꾸준하게 매수를 합니다. 과거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수할 때 보면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자사주를 좀 많이 매수하고 좀 적게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는 좀 덜 매수하고 이렇게 조절했거든요. 아마 하이닉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자사주를 많이 매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수의 하방 경직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1월 달까지는 만약에 급락이 있더라도 그 하방이 천천히 조금 방어되는 이런 효과들까지 볼 수 있다라고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안전판 하나 정도는 좀 깔고 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추가적인 주주환원도 준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도 뭐 할 수 있지만 배당에 대한 정책들도 병행해서 적절하게 쓰겠다. 뭐 특별 배당이 될 수도 있고 정기 배당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FCF 현금 흐름의 50% 이상까지도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상황에 따라서 50%할 수도 있고 70%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50% 이내에서 이상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를 그만큼 표력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추가적인 주주환원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이걸로도 또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의 주주환원입니다. 어쨌든 SK하이닉스가 이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떨어지는 규모로 하지는 않겠죠. 최소한 이것 이상의 이제 자사주 소각이든 배당이든 정책들을 내놓을 건데 그에 대한 기대감들도 어쨌든 주가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는 양 종목의 이제 하방을 좀 탄탄하게 해주는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 상방으로 열려있는 모멘텀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론도 메모리가 제일 쇼티지다 이런 말 했고 일론 머스크도 메모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시장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기대감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LTA 구조를 봐도 지금 선수금을 많으면 30%까지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하이퍼스케일러가 이제 메모리 안 받겠다, 끊겠다 하면은 그 30% 그대로 지불하고 하이퍼스케일러가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30%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구속력도 상당히 크게 가져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있겠죠. 그게 있다고 가정하면 앞으로의 주주환원 기대감도 계속해서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런 이슈가 굉장히 주주를 잘 지지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오현진 팀장님께서 이 규모가 적당하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규모다라고 하셨는데 성성화 대표님은 좀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 만한 수준이었다고 좀 보실까요? 네, 저는 이게 왜 적당한지 모르겠네요. 부족한가요? 아니,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 아닌가요?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이번에 ADR에 가서 벌어들인 돈이 지금 40조 원거든요. 사실 그 40조 원을 다 자사주를 매수하는 데 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재원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그 상장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40조 원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설이라든지 연구 개발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와 별도로 원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현금을 가지고 이번에 40조 원의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건데, 이 40조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보면 ADR 가서 벌어들인 것과 맞먹는 금액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타이밍이 사실은 좀 굉장히 절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샌디스크가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 어닝 쇼크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최근 5일 동안 35%가 상승을 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트리거가 됐었던 게 뭐냐면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해서 100%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주주 환원이라는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됐고, 사실 이 규모를 본다라고 하면 전체 발행 주식의 3.3%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주가를 부양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공시를 하고 난 이후에 애널리스트들의 컨퍼런스 콜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 Q&A에서 얘기를 했던 거를 보면 기간 자체는 8월 20일 내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월 19일까지 3개월 동안 예정이 되어 있지만, 주가 부양을 위해서 일단 더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더 빨리 자사주를 매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훨씬 더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주가를 부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자사주를 소각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주주들한테는 EPS라고 하죠. 주당 순이익이 약 3% 이상 개선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샌디스크가 그랬었던 것처럼 하이닉스의 주가도 이번 주주 환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환원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FCF, 그러니까 현금 흐름에 대해서 50% 이내였던 거를 이제 50%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이제 100조 이상의 환원이 가능해진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조금 더 빨리,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주주 환원을 발표했던 것처럼 이런 실질적인 배당에 관련된 것도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 10월 말쯤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럼 10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하이닉스를 포함한 투톱에 이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해서 기대를 해보고 주가 역시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반도체에 관해서는 네. 기후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 이 발표 나오자마자 애프터마켓에서 같이 급등을 했거든요. 당연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 뭔가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어떤 주주들의 기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거죠. 네, 두 분 수요일 팀은 가끔 이렇게 다른 의견으로 재미를 더해주시기도 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뷰만큼은 항상 일치하시는 것 같아요. 굳건한 좀 어떤 믿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채금리 급등에 따라서 오늘 반도체는 좀 흔들렸지만 오히려 부각을 받는 섹터가 있다면 바로 보험주입니다. 보험사는 이 보험료를 장기 채권에 투자해서 운용 수익을 거두는 구조여서 수혜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보험주들의 강세가 좀 빛이 났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이 5%대 급등세, 한화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도 3%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외에 보험 관련해서 하락한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낙폭이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국채금리가 빠르게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오현진 팀장님께서는 반도체에서 살짝 비껴가서 보험주를 공략해보는 전략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보험주는 다른 거 빼고 보험주 자체 내용만 보면은 좋아요. 사실
네. 실적도 좋고 뭐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환원 기대감도 당연히 유효하고 꽤 많이 올라왔지만 저평가 매력도 있어서 네, 섹터적으로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인 매력을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약간 이제 방어주 성격으로 움직인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저는 시장을 어쨌든 상방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상방으로 이제 향하면서 성장주들이나 뭐 다른 실적주들이 견인이 될 때 방어주의 매력을 갖췄었던 뭐 은행주나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거나 조금 지루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관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고 안 좋다면 보험주는 이제 추가 상승을 좀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시장이 견인되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부진할 수도 있겠다. 요거 때문에 신규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약간 손은 안 간다 이런 그 관점이기는 하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금리 인상 수혜주는 맞습니다. 네, 보험주는 그 금리 연동 상품에 투자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많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냐? 요게 이제 일치해서 따라가지는 않거든요. 그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꼭 금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채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움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국채 수급을 보시면 일본 그리고 뭐 유럽이라든지 중국에서 미국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기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 요즘에 이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회사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하죠. 그러다 보니까 큰손 투자자들이 미 국채 말고도 하이퍼스케일러의 회사채라는 대체적인 채권 투자 대상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채가 아주 원만하게 소화되지는 못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국채 금리 상승은 금리 인상 리스크 이렇게 그대로 연결됐겠지만 지금은 국채 금리가 왜 상승하는지를 따져봤을 때 금리 인상과 별개로 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미국이 내내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계속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조금 약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도 은행주라든지 보험주가 살짝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뭐 굳이 매도해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신규로 보자면 뭐 매력적인 섹터들이 많으니까 또 굳이 보험주를 지금 들어가야 될까? 이런 생각도 있긴 합니다. 지금 시장은 국채금리 상승이 기준금리 상승을 의미하진 않기 때문에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좀 방어주 역할을 하는 보험주의 매력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럼 성선아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저희가 좀 방어에 항상 시장이 상승할 거라는 우리가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방어의 일부분으로 보험주를 가져가는 전략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금리 부분도 금리 부분이고 저는 좀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업의 어떤 금리로 인해 가지고 자산에 대한 평가가 더 좋아진다. 이거보다는 본업에 대한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텐데 도수 치료 관련된 규제가 지금 7월부터 굉장히 강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관리 급여 제도가 새로 이제 도입이 되게 되는데 이 급여 제도가 이제 제한이 되면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도수 치료의 한도가 확실하게 정해진 거. 그 전까지 같은 경우는 3세대, 2세대는 제한이 되어 있었지만 1세대나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프리하게 이제 도수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한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 3사가 여기서 벌어들이는 어떤 순이익 개선이 한 800억 정도라고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업황 자체에서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금리 이슈도 있고 이렇게 업황이 턴 어라운드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급등주보다는 보험주 같은 것도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의 일부를 편히 파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매크로 변수와는 무관하게 보험주들의 턴 어라운드를 기대하면서 방어주의 하나로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 게 이론적으로 제약바이오는 대표적인 성장주이고 금리가 내려갈수록 좋은 섹터인데 오늘 이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이슈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들이 아주 견고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지켜냈습니다.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시총 상위 종목단을 봐도 알테오젠이 1%대 상승을 하면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외에도
그래도 많은 시총 상위 종목,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낙폭을 하더라도 HLB도 2%대로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고 ABL 바이오 역시 약보 합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펩트로는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 제약바이오가 성장형 방어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오현진 팀장님께서는 국채 금리의 연관성을 많이 얘기는 안 해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제약바이오로 봤을 땐 지금 상황에서 매력도는 어느 정도로 좀 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섹터에 대해서 이제 애매한 의견은 잘 안 드리고 네. 제 관점에서 이제 좋아 보이는 건 좋다, 맞아요. 별론 건 별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인데 제약바이오주는 참 어려워요.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도 와, 지금 긍정일까 부정일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점이기는 합니다. 일단 제약바이오주가 1차 반등은 좀 나왔어요. 그래서 1차 반등이 나온 위치에서 현재 위치에서 이제 고민이 조금 필요한데 물론 금리 리스크가 해소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담 요인이 남아 있는 것도 맞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도 맞죠. 근데 반면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도 있어요. 제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한 3번, 4번 말씀드렸던 코스닥 승강제, 임상펀드, 국민성장펀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제약바이오주를 일정 부분 견인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승강제 관련된 구체적인 안이 나올 텐데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는 8월 중순도 이제 지나간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코스닥의 상반기 결산을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물론 이 개선에 제약바이오주가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익이 좋아진다는 것은 코스닥 지수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의미고 그렇다는 것은 코스닥 시총 최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제약바이오주의 흐름도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주의 변동성은 여전히 부담이지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그 캡 제한은 있어도 다른 요인들은 조금 기대를 할 만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위치에서 한 종목을 골라서 딱 투자한다. 요거는 딱 손이 안 가는 부분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변동성이 크다라는 리스크에는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ETF를 통해서 그 포트의 일부 정도를 보유하는 전략, 요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제 개별주를 선정하기에는 이미 이제 실적이 찍히면서도 하락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보다는 이제 선제적인 순위에서는 좀 밀릴 것 같아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시다면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추이를 좀 보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은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 대한 믿음이 좀 굳건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적으로 저는 네. 조정 이후에 재반등까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저점이 630이었고 고점이 850인데 되게 빨리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기술적 부담은 소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한 800포인트나 700포인트 후반대에서 조정을 받으면 한 900포인트 이상까지는 또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있다라고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의 이제 상반기 영업이익 개선이 물론 코스피만큼은 아니지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적으로는 최소한 900포인트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코스닥의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선아 대표님, 미증시에서도 요즘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이제 제약바이오 붐까지는 아니더라도 강한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사실 제가 8월 달 들어서면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컸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한 2주 정도 이제 코스닥이 가고 나니 바이오 같은 경우도 한 2주 정도 ETF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또 이번 주부터는 다시 좀 하락세를 걷더라도요.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런 반도체 섹터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추진 동력이 있는데 확실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동력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매크로 환경 자체가 국채 금리가 인상되고 이러다 보니까 바이오들도 힘을 좀 못 받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해 하반기 정도에 솔직히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미국에 있는 경기 둔화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금리는 당연히 동결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 상태로 미국의 고용과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가 계속적으로 둔화돼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금리 인하 얘기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바이오 섹터는 몇몇 주면 훨씬 더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바이오 섹터를 보기에는 조금 투심이 악화된 상황이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한 공시가 있었는데 제가 이 공시를 봤을 때
최대 주주에 대한 변경, 그리고 어떤 그 LBO 구조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 신한금융투자, 거기가 400억 정도의 어떤 대출을 하는 건데 다른 금융사들까지 왔다라는 거,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빠지는 그런 시장을 봤을 때 확실히 이제 바이오는 지금 투심이 좋지 않다. 조그마한 악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연한 개선을 기대하기엔 조금 이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모더나가 지금 90% 이상 프리마켓에서 급등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mRNA 암 백신 후기 임상 시험에서 성과를 내놓으면서 현재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크와 모더나가 암 백신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냈다는 소식에 모더나의 주가가 현재 프리마켓에서 87%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머크 역시도 강세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정도의 강한 상승세라면 내일장 우리 제약바이오 기대를 충분히 해봐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현진 팀장님께서는 종목을 고르기에는 어렵다고 하셨지만 내일장 제약바이오 강세를 좀 예견해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네, 그 정도의 이슈라면 내일은 제약바이오주 강세 보일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연속성을 갖고 올라갈지는 좀 별개의 문제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미국의 헬스케어 섹터 주가를 보면 괜찮았어요. 네, 한국의 제약바이오주랑은 전혀 달랐어요. 사실 흐름이 굉장히 짱짱하게 갔고 한국의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안 좋다가 이제 막 조금 올라가려는 구간이기 때문에 모더나 이슈를 내일은 제약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그 이후까지 계속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모멘텀이나 종목별로 차이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추이를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글로벌 투자의 정석 월가월부를 함께 해주고 계신 성선아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해지는데 네. 모더나 급등세 좀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내일장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주셨는데 내일은 좀 다를까요? 사실 좀 모더나 이슈를 지금 제가 속보를 지금 봤거든요. 예. 저거 봤을 땐 충분히 국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RNA 투자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네. 올릭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내일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반전으로 혹시라도 이런 기업들이 안 간다라고 네. 하면 미국이 이렇게 가는데 국장은 또 왜 안 가나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원래라고 하면은 이런 빅 이벤트가 나왔을 때는 국장도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에 제약바이오주들의 강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더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다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오늘 장에서 좀 선전을 했던 건설 섹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건설 섹터 가운데서 현대건설은 5%대 급등세를 시현했고요. KCC건설과 태영건설 우선주, GS건설까지 2%대 상승불,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을 때마다 건설주들이 피난처로서 역할을 하고 증시와는 무관하게 잘 가는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오현진 입장님께서는 이 건설주들의 랠리를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일지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요? 네, 저는 기대 가능하다고 봅니다. 건설주를 한 번도 나쁘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멘텀 개수로 따지면 건설주만큼 모멘텀 많은 섹터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상반기부터 이제 건설주가 주목을 많이 받았고 호재가 많았는데 주가가 정말 상반기에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가격 부담 때문에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위치였다가 정말 많이 빠졌고 이제 막 조금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펀더멘털적인 부담은 거의 다 지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 원전 모멘텀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체코 원전 이후에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꾸준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서방이나 미국에서 원전을 할 때 중국이나 러시아와 손을 잡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면 택할 수 있는 국가가 해봤자 뭐 한국, 프랑스, 뭐 일본 이 정도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원전 기술이 예전만치는 못하고요. 뭐 프랑스라든지 뭐 한국 여기서만 수혜를 찾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선택지는 이제 한국이 될 것이다. 팀 코리아로 구성될 때 대형 건설주가 하나씩
하나씩은 들어가죠. 체코 원전의 팀 코리아도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 있지만 이제 대우건설이 거기에 건설주의 팀 코리아로 들어갔듯이 그래서 앞으로 해외 원전에는 건설사를 하나씩 끼고 들어가는 형태가 많을 것 같고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당연히 건설사가 기본적인 틀을 짜야 되는 거고요. 대규모 데이터 센터 마찬가지죠. 네, 건설사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지금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린벨트를 풀고서라도 공급 폭탄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기조예요. 물론 항상 이제 정권에서 예상한 만큼 공급한 적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는 기조 자체는 국내 건설사의 수주 모멘텀으로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언젠가 이 중동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재건 관련된 모멘텀까지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뭐가 됐든 엮여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저는 대형 건설사 위주로는 충분히 포트로 구성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오현진 팀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건설주 관련해서 정말 기대해 볼 만한 호재가 산재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성성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원전 모멘텀과 함께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건설주 갖게 좋게 좀 보실까요? 네, 사실 저도 건설주를 굉장히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결국에는 이제 건설주들이 수혜를 결국 또 받는다. 반도체랑 연결이 되네요. 연결돼서 네. 일단 봤었는데 사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랑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리포트 발간된 거를 보면 지금 국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 건설 시장이 거의 100조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국내 건설 시장이 200조라고 했을 때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좀 실망을 좀 많이 줬기 때문에 주가에 좀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원전에 관련돼서는 많이 안 봤었는데 사실 모멘텀이 산재해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홀텍 SMR 부분이 3분기 발주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 체코 두코바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연내에 일단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도 최종 투자 결정이 연말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연기가 되고 실망감을 주다 보니까 원전이 건설주에 많이 반영이 안 됐었는데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원전 같은 경우에도 건설주의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핵심적인 거는 반도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게 건설주의 실적을 이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어제와 오늘 좀 뜨거웠던 테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바로 남북 경협주가 될 텐데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기대감이 커지면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 강한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 아난티도 18%, 조비, 비료 관련주도 17%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현진 팀장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시장이 이렇게 심심하고 재미없는 지루한 장이라면 남북 경협주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해보는 건 너무 위험한 선택일까요? 네, 이거는 뭐 거의 도박에 가까운 트레이딩이다라고 생각을 그렇게까지요? 하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11월입니다. 정말 코앞이에요. 근데 지금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죠. 지지율도 너무 낮고 이란 전쟁도 당연히 그 전에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날 기미도 안 보이죠. 오히려 확전 양상으로 가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했지만 여전히 그 부분에서도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11월까지 둘 다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트리거로 이제 북한을 좀 눈여겨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러브콜로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면서까지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나 원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랑 친하다. 나 앞으로도 좋은 성과 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낼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는 뭐 비핵화겠지만 북한이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북미 관련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북한 측에서 뭔가 리액션을 취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상회담이 진행되는지 자체도 좀 불투명하고 진행이 돼서 나중에 뭐 비핵화로 가는 연결고리까지 뭔가 이제 거둘 수 있을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도
요것도 조금 불명확하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합의를 이루기에 되게 조급하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조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이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단순 기대감 그 이상을 갖기는 조금 어렵다. 다만 그동안 대북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 투기적인 수급이 유입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할 수도 있지만 단타를 하시더라도 분봉으로 저가를 잡고 마이너스 3% 손절을 잡는다든지 이 정도의 전략은 무조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이거는 투기에 가까운 트레이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꼭 접근하시겠다면 손절가를 무조건 잡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꼭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성상화 대표님께는 마지막으로 로봇주에 대한 전략을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유니트리가 상장을 정말 성황리에 마치기도 했잖아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긴 한데 로봇 섹터 이제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도 있고 좀 심심한 장에서 하나의 기대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로봇주 어떻게 전망하시죠? 사실 오늘 이제 유니티 상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로봇도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우리나라 로봇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됐고 오히려 그 글로벌 로봇주 투자 자금이 유니티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실적을 비교하고 봤을 때 오히려 유니트리가 훨씬 더 그 실적을 더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적을 내지 않는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또 경쟁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니트리 상장으로 인해서 국내 로봇주들도 부각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저는 국내 로봇주들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 있을 그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도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